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도 안 따. 끝까지 그렇죠. 자, 이제 제대로. 자, 또 지금 또 빼요, 지금. 네. 자, 어떻게 평가할지. 네. 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특히 오버치 따라가면 안 돼요. 아. 한승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저의 모습에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패배가 많이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 리그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아학당이라고 이제 트롯맨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마지막으로 노는 프로라고 이제 스포츠 선수들 나와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5개 했고, 맛있는 녀석들 언니가 쏜다 꼼수나 학당 노는 부로 유퀴즈까지. 아 유퀴즈까지. 네. 방송 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죠. 그 네. 유명하신 분들이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분들 만나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올림픽 메달 따기 잘했구나. 방송하면서 이렇게 훈련에 지장을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실 제가 이제 본업에 돌아가면 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월 7일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해요. 네. 9월 7일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방송 출연을 최대한 많이 좀 해놓고, 그 후에 재활 훈련이나 뭐 다시 복귀 선수로서 돌아갔을 때는 방송 출연이라던가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두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본업에 충실해야 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9월 7일 수술 전까지는 일종의 휴가 비슷하게 네, 지금. 휴식도 좀 취하면서 네. 또 마냥 실수는 없어서 아프지 않은 부위의 훈련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건 선수가 이번에 은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네, 한국 유도가 이번에 금메달도 없고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일단 금메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나라 남자 7명, 그 유도에 7명 출전했는데요. 그 네. 모든 선수가 사실 메달을 다 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 갖고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주장으로서 뭔가 많은 대표팀의 선수들이 다 메달을 따길 바랬지만, 네. 올림픽 메달이라는 것이 실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가적인 요소들이 따라줘야 되고, 특히 운이 정말 필요한 게 올림픽 메달이더라고요. 네. 그 선수들은 경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다 최선을 다했지만 금메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우선 그 격투기 종목 선수들이 유도뿐만 아니라 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에 시합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고, 네. 특히 유도는 실내에서 하는 종목이고 또 상대 선수와 가까이 붙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좀 많이 어려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만 이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유럽 쪽 선수들은 코로나 제한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거든요. 네. 격리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유럽 선수들은 좀 많이 자유로웠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전에 자유롭게 훈련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유럽은요, 네. 통행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 일상생활에서. 네. 유럽은 국경 넘는 게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되게 자주 했고요. 국경을 넘고 다시 돌아와도 그 선수들은 격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러웠죠.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부러워했지만, 그래도 이런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이제 올림픽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훈련에 있어서. 네.
이번에 패자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세계 정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는 그 울프 선수와 결승전의 무대를 정말 수없이 상상해왔고 너무 상상하다 못해 그게 꿈에도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 장면이. 네. 정말 그 장면을 너무 많이 상상해가지고 오히려 낯설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경기 당시에. 네. 그 모습이, 그 자리가. 너무 바래왔기 때문에 정말 금메달을 얻고 싶었고, 선수로서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죠. 네. 하지만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존경받는 유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네.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아쉬움이 당연히 남죠. 그런데 뭔가 이 은메달로 인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겼고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금메달을 어느 정도로 따고 싶어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메달을 따고 싶었죠. 진짜.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 그걸 성공하면 너에게 금메달을 주겠다고 하면 진짜 뭐든지 하고 싶을 정도로 금메달을 따고 싶었어요. 네. 스포츠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양보를 해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10% 높아진다. 그런데 너의 수명은 10년 정도 줄어든다.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너 양보를 하냐 안 하냐. 가만히 안 걸린다. 평생 안 걸린다. 그랬을 때 운동선수 몇 %가 하겠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꽤 많이 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놀랍게도 94%가 하겠다고 주저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력이 이해가 갔어요. 아니요, 저는 약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인으로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제 스스로를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결승전에서 손을 들어주고 화제가 됐지만 사실 제가 더 궁금했던 건 그 전에 그 포르투갈 선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귀난 선수인데 바로 공격한 게 아니라 기다려줬습니다. 충분히 근육 풀릴 때까지. 네. 그것도 지금 말한 존경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도라는 종목이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스포츠고 또 그 무도인의 자세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매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제가 즉흥적으로 딱 떠올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정말 멋진 좋으신 스승님 밑에서 많은 배움을 받았고 그런 스승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무도인의 자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그런 상황이 왔더라도 아마 포르투갈 선수처럼 지가 않은 상대를 만나면 저는 기다려주고 충분히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세를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선수들이 유도의 선수들한테는 정말 유도 종목에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도인의 자세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무도인의 자세는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무도를 통해 배운 힘을 사회나 타인에게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유도의 자세, 유도인의 자세,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도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 유도라는 게 부드러울 유자에 이제 기울자를 써서 부드러운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깊게 말씀드리자면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종목이에요. 유민재가 부드러우면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신체적 부드러움도 있겠지만 내적 요소에도 많은 부드러움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도인의 자세는 뭔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크게 말해봤을 때는 매너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야마시타 선수 다리 다쳤을 때 이집트 선수가 일부러 공격을 안 해서
페어플레이상을 받았습니다. 한간에서는 공격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중고함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 필름 보셨습니까? 그 영상을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그거는 선수 본인만 알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또 시합이라는 게 그 시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상대 부상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사실 상대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이걸 따지고 공격하고 공격을 안 하고 이럴 저는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합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타협 밖에서 봤을 때는 정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포르투갈 선수한테 회복 시간을 주었다가 역전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경기 중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네. 정말 그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도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대 선수가 지나는 걸 저는 봤고 네. 확인을 했고 상대 선수가 제 손을 잡았을 때 힘이 많이 빠져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딱 상대 선수가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포르투갈 선수를 공격해서 이기면 내가 메달을 따도 나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그걸 이용했는데도 메달을 못 따고 그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선수로서 무도인으로서 정말 좋지 않은 자세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올림픽 나가기 전부터 올림픽 메달을 하늘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한 선수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이 선물하는 게 올림픽 메달이다라고 생각을 정말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뭔가 하늘이 올림픽 준결승 무대 승자는 나를 택했구나 라는 뭔가 자신감을 그 짧은 순간에 얻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상대를 상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면서 뭔가 그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게임. 왜냐면 기다려주기만 하면 사실 저 진짜 불안하거든요. 네. 저는 그 시합 플레이가 작전상 초반에 상대방 체력을 갉아먹고 후반에 넘기는 작전이라서 상대가 아파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저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스스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불안하면 시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제 바로 네, 맞습니다. 아까 울프 선수랑 결승전 끝없이 생각했다면 그 전에도 한 번 경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경기 한 적도 있고 더 특별했던 거는 같은 경기장이었어요. 문토가. 네, 무도가 같은 경기장이었고요. 그 시합도 올림픽에 버금가는 정말 많이 있는 세계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네, 대회였는데 울프 선수를 그때 제가 넘겨서 이겼어요. 결승전에서 정말 8강전에서. 8강전. 네, 8강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죠. 한 판승. 절반승. 절반승. 연장전에서 절반승으로 먹어친 절반승이었는데 그때 뭐 그런 과거의 전적도 있었고 같은 경기장이라서 좋은 기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자신감이 있었죠. 결승전 들어가죠. 무도관이라면은 세계 무도의 권산인데 맞죠. 무도 선수로서 무도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4년에 무도가 정식 종목으로 시작되면서 첫 올림픽 경기가 열린 장소가 일본 무도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전 세계에 있는 그 무도인들은 무도관이 어떤 곳인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고 뭔가 거기서 얻는 메달은 물론 올림픽 메달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메달이든 다 가치가 있지만 유도 선수로서 무도관에서 얻는 메달은 유도 선수에게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올림픽위원들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도관에서 정말 메달을 따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승전 상대가 울프 선수였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계속 이기다 보면 결승전이 아닐 때가 아주 울프 선수랑 예전에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올라와 주길 바랬죠. 왜 그랬습니까? 무도관이라는 전통성을 지닌 장소에서 일본 선수를 만나서 일본 선수를 이겨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외국가가 일본 도쿄에 울려 터지고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뭐 저의 개인적인 목표 달성도 있지만 저를 바라보는 응원해주신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큰 의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래서 우수 선수가 올라와주길 바랬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따지자면 건방져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오랫동안 바랬어요. 그 순간 일본 선수가 올라와주길 바랬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꿈에도 나오고 그냥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 상상만 하면. 너무 많이 해도 네. 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팔이랑 이런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돋고 정말 가끔 정말 그 감정이 입이 심해지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을 만큼 간절했죠. 거의 매 순간마다 네, 매일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매일 매 순간 결승전 네. 꿈꾸고 특히 울프 선수랑 만나는 그 장면 그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대결도 하나요? 많이 했죠. 임시 트레이닝도 정말 많이 했고 뭔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임시 트레이닝으로 정말 많이 상상을 했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꿈을 반은 잃었어요. 네. 그 무대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 일단 저는 꿈을 반은 잃었고요.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죠. 매일 상상했기 때문에 더 아쉽고 많이 그냥 아쉬워요. 정말 아쉽다라는 말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는데 졌잖아요. 지고 나서 그것도 정규 시간 안에 진 것도 아니고 연장전에 가서 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도 그거를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행동을 생각을 하고 뭐라 해야 되지? 미리 뭐 네. 짜고 한 게 아니라서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경기 후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순간을 엄청 오랫동안 꿈꿔왔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만 바뀐 거였어요. 네. 울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봤고 제가 바랬던 그 모든 그 시나리오가 가서 떨어졌는데 단지 주인공만 바뀐 거였어요. 상대 선수가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 금메달 땄더라면 저 울프 선수가 더 좋아했을 거거든요. 더 많이 오고 뭔가 울프 선수가 저를 훨씬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축하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울프 선수가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는 것을 경기 중에 느꼈어요. 언제 그런 느낌이 났습니까? 제가 울프 선수를 충분히 넘겨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경기를 리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번 봤고 또 경기 중에도 느꼈지만 정말 많은 찬스가 있었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됐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울프 선수가 굉장히 잘 피해 나갔고 그런 위험한 순간에 울프 선수가 잘 경기 운영 정말 잘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프 선수가 나를 많이 연구했구나. 또 뭔가 딱 서로 맞잡았을 때 그 선수에게서 오는 그 뭔가 힘이라는 게 네. 느껴지는데 그때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울프 운동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느꼈어요. 예전에 강호동 선수가 시도할 때 뭐 사파만 딱 잡아도 상대가 얼마나 열심히 했구나 특정 근육 원리를 보완했구나라는 걸 바로 이렇게 스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잡으면 상대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거 하나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상대가 강하다, 약하다, 까다롭다 정도만 파악이 되고 이 경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 경기 좀 쉽겠다, 네. 좀 예상은 돼요. 잡으면 딱. 네. 조구함 선수가 팔을 들어준 다음에 울프 선수가 그때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팔을 잡고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막 호흡을 하는 시가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악수할 때부터 눈물이 보였어요. 네. 그 우는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저도 같은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동업자의 입장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아주고 손을 들어주게 되고 그게 웃긴 거는 시상식 하기 전까지 울더라고요.
시상식 하기 전에 대기실은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제 뭐 보시면 없겠지만 시상식 대기 장소에 가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등 두들겨주면서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 안 나왔네요. 그리고 골프 선수가 몇 년생이죠? 두산 선수보다 95년생이면 6년생 나이가 나이가 거의 죠 네. 그러면 거의 뭐 형이 등 두드려주는 거 비슷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골프 선수가 특별히 뭐 말을 건네는 건 없습니까? 올림픽 끝나고 시상식이라든가. 골프 선수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제1교포 선수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네. 골프 선수랑 같은 대학교 이제 출신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요. 네. 그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내성적이고 말이 이렇게 별로 없는 선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딱히 저한테 해준 말은 없었고 그냥 뭐 저한테 가겠다. 다음 올림픽에서 또 만나자 이런 이 정도의 얘기만 해줬던 것 같아요. 골프 선수죠. 부모님이 어머니가 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일본 분이세요. 외국 동양 선수들과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 근육이나 경기 스타일이 다릅니다. 골프 선수 굉장히 그런 신체적 구조를 봤을 때 네. 유도에 최적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그런 서양인들이 좀 특별한 그런 근력이라던가 네.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에 살면서 일본 전통 유도를 배우면서 그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정말 강한 유도 선수가 된 거죠. 골프 선수 부모님 얘기했는데 조구왕 선수도 물려받은 유전자의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도 네. 어린 시절에 잠깐 씨름을 하셨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병자 환자예요. 아버님은 예전에 씨름 선수?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셨어요. 네. 아버님은 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면서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사업만 계속 하셨어요. 사업은 굉장히 여러 번 바꾸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렌트카 사업을 하셨다가 식당도 차리셨다가 네. 그리고 지금은 LPG 가스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했던 게 이제 LPG 가스통이 무겁잖아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빠 LPG 가스통을 이제 옮기고 돌아다니면서 운동 효과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스통. 네, 가스통 이제 어깨에 매면 이제 어거치 모양이 비슷하니까 네. 뭐 그런 걸로 훈련 효과도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실제로 훈련 효과가 있었습니까? 근데 가스통을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 건물 5층 같은 데 이제 아버지가 일부러 메고 올라가게 시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 그럼 유도할 때 얘기죠 이거는? 근데 유도 선수로 네. 지낼 때 어머니는 그럼 가정주부셨나요? 어머니도 운동하셨다고?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완전 선수까지는 아니셨고요. 네. 뭐 학교 대표로 육상 뭐 시대 같은 거에 나가신다던가 그 정도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골프도 굉장히 꾸준히 치고 계시고요. 네.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셔가지고 가요제 같은 데 나가서 치셔가지고 노래 부르시고 상도 타시고 뭐 네. 굉장히 재밌게 사시는 분이세요. 형제는 어떻게 돼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지금 일산 안센터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에요. 유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언제 유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인데요. 2002년이에요. 제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학을 갔는데요. 아 춘천에서? 네, 춘천이 춘천에서? 춘천 안에서. 네. 근데 전학 간 학교에 유도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사교성도 굉장히 좋아갖고 한번 보면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어요. 네. 체형도 되게 다부지고 피부도 까무잡잡해가지고 약간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애처럼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복도에서 뛰다가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붙잡으셨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유도장에 데려가신 유도 감독님께 저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뛰어다니는 모습이 네. 남달랐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잡으셨겠죠. 잡으시고 유도장을 데려가셔서 학교 유도장이 있었거든요. 체육관에.
유도부 감독이 저를 막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이 다 부졌고 모두 까무잡잡하고 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눈동자가 눈빛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셨죠. 아, 감독님이. 네, 아버지가 제가 유도 선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뭐 야구를 하라는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축구 선수를 하라는 그런 제의도 있었고 여러 운동부 감독님께서 씨름에서도 있었고 제의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운동을 하셔갖고 그 운동 선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다 거절하시고 그 유도를 하기 전까지 다 반대라 유도도 당연히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 당시 유도부 감독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정말 끈질기고 오랫동안 구애를 하셨어요. 한 달 이상을 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님 씨름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입상 경력, 전국 대회 입상 경력이나 이런 건 있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단체전 같은 거 나면 아버지는 항상 이기셨고 그 시대회나 또 강원도대회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체전 강원도 대표 정도는 하신 거네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원 도내 대회나 뭐 시 대회나 이런 데서는 꾸준히 메달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본인은 유도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유도는 이제 뭔가 어린이들이 볼 때 되게 재밌어 보여요. 왜냐면 네. 그 매트라는 거 보면 어린이들 매트만 봐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뛰어다니고 싶고 뛰는 네. 싶고. 근데 하필 제가 딱 유도장에 갔을 때 그 이제 또래 선수들이 이미 이제 유도를 하고 배우고 있던 그 친구들이 뭐 한두 살 형들이 매트에서 들고 서로 껴안고 막 그 굉장히 지금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은 굉장히 재밌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었죠. 유도는 뭔지 몰랐지만 유도는 몰랐지만 하고 싶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감독님이 이제 설득하러 다니는 동안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도장에 안 갔어요. 아빠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그때 당시 막 월드컵이 겹쳐 있어 월드컵 보러 다니고 길거리로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너 아버지가 뭐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유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버지가 너 유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쭤볼 텐데 조구함 선수와 생일이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 유명한 춘천 출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 잠깐 다녔어요. 수평중학교에 손흥민 선수가 잠깐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수평중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지내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요. 네. 아마 학교에서 마주친 적은 있을 거예요. 서로 기억을 하나요? 저는 기억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저를 모르겠죠. 그때도 손흥민 선수는 유명했나요? 아니요. 저는 유도부였고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축구 선수인데 학교에서 많이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축구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축구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손흥민을 기억합니까? 네, 마주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장에서 뭐 축구하는 걸 본 적이 있던 것 같고 네. 뭐 학교 내에서도 마주쳤던 기억이 있는 게 왜 생각이 나냐면 그때 걔가 손흥민이야 이래 막 그런 친구들이 얘기해 주니까 네. 그 기억 대세 기억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 선수한테 아직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연락이 온 건 아니고. 감히 제가 사실 뭐 그런 마음 불뚝 같죠. 정말 만나보면 답변을 모으고 싶고 네. 그래도 그 손흥민 선수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에 다녔던 같은 나이에 이제 같은 운동 선수니까 친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친해지면 좋겠다. 두 사람 생일도 비슷해요. 공식 기록에 보면은 그냥 3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7월 9일이잖아요. 7월 네. 8일인가? 네. 전 7월 30일. 제가 손흥민 선수 생일을 알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요. 네. 근데 뭐 워낙 대스타고 월드스타니까 제가 감히 연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춘천에 가끔 가면 저랑 겹쳐 있는 친구들끼리 만난 사진을 또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와, 내가 진짜 우리 내가 따면 손흥민 선수한테 한번 연락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죠. 근데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때는 좀 어릴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뭔가 더 쑥스러워지고 뭔가 그런 거. 중간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쪽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라도 그때는 그렇죠. 나중에 메달 따고 와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쨌거나 30살이 됐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아까 전학 가기 전에는 어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춘천 교동초등학교 다니다가요. 네. 제가 집을 이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네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춘천 우석초등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네. 우석초등학교 유도부가 있었고요. 네. 그때 우석초등학교가 생긴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석초등학교 6회 졸업생이고요. 네. 감사하게도 그 춘천 우석초등학교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놔 주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네. 고속초에서 뭐라고 플래카드 걸어놨습니다. 자랑스러운 우석인 뭐 이렇게 올림픽 메달 네. 조관 선수 뭐 이렇게 네. 붙여주셨더라고요. 중학교는 어디로 갔죠? 그 이제 우석초등 졸업하면서 유도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춘천에. 강원도에? 네. 강원도 춘천이에요. 춘천. 그래서 춘천 흑평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중학교 2학년 한 6월에서 7월 정도까지는 제가 흑평중학교에 다니다가 네. 청주 대성중학교로 가게 됐죠. 전학을. 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저를 발견하신 감독님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네. 그분이 청주 대성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되셔서 먼저 가셨어요. 아, 그 이분 성함은요? 안효자 광자요. 안효. 네. 이분한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도를 받았습니다. 10년 이상을 네. 가르침을 받은 거죠. 이분이 대성고 감독도 하셨나요? 청석고등학교. 청주 청석고등학교. 청주. 네, 대성고에는 유도부가 없고 축구부가 있어요. 네. 같은 재단이에요. 대성고랑. 청석고등학교에 되게 훌륭하신 유명하신 유도 선배님이 많이 계세요. 정기영 교수님도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기영 네. 교수님 청석고등학교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신 조인철 교수님도 조인철. 네. 청석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우리나라 최초 세계선수 금메달리스트이신 박종학 박종학. 교수님도 청석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이 박종학 선수는 구치기 당해가지고 팔이 탈골당하는데도 끝까지 네. 기고 안 하고 버텼던 네, 맞아요. 라이트급이었나요? 네, 맞아요. 좀 청석고등학교가 유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명문이에요. 같이 운동하는 선수 중에는 유명한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 또래는 없어요. 이제 메달 따고 뭐 박종학, 전기영, 조인철 다 쟁쟁한 분들인데 네. 따로 연락 주셨습니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인철 교수님은 제 인사님이시기도 하셔서 네. 뭐 가장 먼저 찾아뵙죠. 뵙고 인사드렸고 정경 교수님은 국제유도연맹 심판위원장이세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시합 때 같이 따라다니시고 또 올림픽에서 또 이렇게 심판위원장으로 네. 또 활동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자주 뵙고 그럼 이제 대표 선수 됐을 때부터 이분들이 후배라고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마다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네. 힘든 거 있으면 상담도 해주시고 특히 조인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체급 변경이 있었어요. 네. 헤비급 선수로 2013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2013년 이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체급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조인철 교수님의 도움으로 제가 체급 변경에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2013년 체급 변경. 네. 네. 체급 변경이 보통 원래 선수들은 상향 조정을 하는데 네. 저는 25kg 감량을 하고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유도 선수 전례가 없던 그런 사례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 옛날식으로 치면 무제한급에서 마이너스 100kg. 합백으로 내리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고 많이 반대하셨죠. 근데 이제 조인철 교수님께서는 저를 지지해 주셨고 믿어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금메달을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헤비급에서는 뭔가 그 신체적 한계가 너무 크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 되는 게 선수의 몫이지만 네. 욕심이 너무 커서 빨리 금메달을 따고 싶어갖고 네. 제가 지금도 좀 단신이지만 헤비급에서 더 심해요. 그 차이가. 그리고 몸무게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때 한 123kg 나갔는데
탑 클래스 선수들은 150kg, 160kg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네. 그런 한계에 있어서 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조인철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상의를 통해서 그럼 체급 내리자라고 같이 결정을 해서 조인철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뭐 많은 영양사님들한테 식단도 어드바이스 받고 그리고 체육과학연구원에 계신 그 스포츠 과학 그리고 심리 쪽 모든 그런 박사님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섭외해 주셔가지고 네. 조인철 교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조인철 교수님 덕분에 제가 체급 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무제한급은 몬트리올 조재기 선수 동메달 이후에 육상 지금 대한유도회 회장님이신 조용철 회장님이 네. 서울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LA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시고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네. 그리고 조용철 교수님 이후로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없어요. 헤비급에. 그래서 저도 헤비급 당시에 조용철 교수님, 그때가 조용철 회장님의 그 뒤를 잇는 네. 뭔가 역사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활동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은 무슨 체급이었죠? 2013년 헤비급에서 딴 거예요. 헤비급 유니버시아드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급 하향 조정을 선택한 거죠. 아 그래서 한계를 네, 느꼈다. 그게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죠. 감량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123kg가 평균 체중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2014년 아시안게임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2013년 11월에 있던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체급 변경을 결심한 그 순간이 9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5주 안팎의 시간이 남아있던 거죠. 네. 그래서 5주 동안 23kg를 감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23kg 감량은 문제가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네. 하지만 5주라는 시간에 23kg는 굉장히 큰 네. 어려운 도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태릉 선수촌의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했고 네. 그거를 다 소화해내면서 그때 당시 대표팀 감독님이 조인철 교수님이셨어요. 네. 조인철 교수님의 스타일이 호랑이 같은 그런 열애 없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제가 체중 감량하시는 걸 알고 계시고 도와주셨더라도 훈련 스케줄이 있어서 절대 열애를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 스케줄 다 소화하고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저녁 8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트레이닝밀에 올라가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뛰고 걷고를 반복하면서 5주 동안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매번 대회 때마다 이제 경량급 선수들은 나중에 뭐 침을 뱉네, 맞아요. 그랬는데 100kg 이하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체중 빼는 감량의 폭도 훨씬 크고요. 네. 뭐 경량급 선수들 3, 4kg 뺀다 그러면 네. 경량급 선수 많게는 10kg까지 빼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뺄 살이 있고 몸도 크니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급 변경하고 2015년까지는 체중 감량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적응하기 어려워가지고 조금 먹어도 살이 찌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적응을 해가지고요. 저는 보통 체중 감량을 시합 전에 5kg 정도 해요. 네. 근데 5kg 중에 4kg는 그 경기 몸무게 체크하는 경기 개최 당일날 네. 3번에 4kg를 빼요. 당일에 네. 개최 당일에 상의를 4kg를 빼고 어떻게 빼요? 몸에 있는 수분을 쫙 빼는 거죠. 그러면 4kg 빼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루틴이죠. 네. 2시간 반 정도 걸려 4kg를 쫙 빼고 저녁 8시에 개최량 통과하는데 또 2시간 만에 다시 104kg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5kg의 핸디캡이 있는 거죠. 100kg 이하급이지만 다음날 105kg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선수가 그런 체중 감량을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더 늘려서 나오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체중 감량 폭이 딱 10kg 되는 선수들은 다음날 108kg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그 다음날 중량 제한이 있지 없어요. 않아요? 10kg. 그러니까 무작위 선정을 하는데 4명만, 한 체급 4명만 걸려요. 그 중에 자기 체급의 5%만 안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100kg는 105kg만 안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사실 무작위다 보니까 무작위 안 걸린 선수들 중에 105kg 넘어가는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좀 안전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평소 체중을 105kg에 맞춰놨던 거죠. 그래서 감량 후에 다시
돌아가도 105kg가 안 넘어가게끔.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그 조범 선수는 감량거나 이런 게 심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경력급 선수들에 비해서 완전히 편한 거죠. 네. 2시간 만에 4kg 빼버리면. 네. 2013년에 주니어 대회 세계 우승하고 유니버시아도 우승하고 그랬다가 한동안 성적을 못 낸 거는 체급배적으로 그렇죠. 체급 변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죠. 네. 그래서 2015년 유니버시아드 100kg 이하까지 또 금메달을 땄어요. 네. 두 대회 연속 체급 변경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다른 체급이. 유니버시아드 대 금메달을 시작으로 도쿄 그랜드 슬램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네. 그때 체급 변경에 성공을 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 시작한 시기 그때요. 내가 아쉽게 2010년 리오올림픽에서 메달 따지 못했지만 네. 아시안 게임도 이겼잖아요. 그거는 2018년이고요. 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땄어요. 100kg 이겼거든요. 체급 내리고 바로 나간 아시안 게임에서. 이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실력이 부족했죠.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실력이 부족했어요. 2016년 리우였죠. 리우에서는 3회전 탈락인가요? 2회전 16강을 탈락. 16강 탈락. 3회전 탈락하죠. 그렇죠. 16강 탈락. 이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부족했고요. 네.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올림픽 출전하기 3개월 전에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사실 그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은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할 정도의 그런 부상인데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수술을 할 수가 없었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죠. 네. 그리고 다행히도 시합 중에 뭐 통증이 있다거나 무릎으로 인해 뭐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함이나 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조금. 제가 알기로는 리우 올림픽 때 16강 때 탈락하던 그날이 조구아 선수 생일이었어요. 아니요, 생일이 지난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때가 8월 한 9일, 7일 사이였어요. 네. 생일을 브라질 현지에서 네. 맞이했죠. 네. 근데 경기 나는 생일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뭐 생일을 맞거나 그러면 따로 축하 파티 같은 거 합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현지적으로 훈련하고 있을 때 선수들이 서프라이즈로 케이크 사가지고 해줬던 기억이. 브라질 케이크. 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생일 파티였죠. 올림픽에 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로 중압감이 있나요? 사실 그 중압감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이 올림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무대에 딱 가니까 그 중압감은 제가 그렇게 맨날 트레이닝을 했어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웠고 견디기 힘들었고 굉장히 무겁고 무섭기도 하고 사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오픈대회에 출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올림픽에 출전할 때마다 또 제 나름 이거 올림픽 경기야라고 생각을 해야 올림픽 경기 가서 똑같은 대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가니까 그 무게는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친 올림픽인데도 16강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느끼는 허탈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때 제일 허탈했던 거는 메달을 못 땄다라는 게 제일 허탈했고요. 네. 그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금메달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메달을 따면 막 정말 내가 인생이 다 풀리고 평생 그 금메달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금메달 못 따면 반대로 내 인생 망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굉장히 컸죠. 네.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선수로서. 근데 또 그게 정답이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정말 운동선수의 금메달은 네. 제 인생에 다 모든 것을 바쳐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조금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심란하고. 주변에서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네. 네. 손깍지 걸는 거 같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오랜 시간 했는데 결론은 일단 내가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으니까 네. 빨리 수술을 해서 복귀를 해서 다음 큰 시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서 뭔가 올림픽의 아픔을 잊고 다음 도쿄올림픽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술했어요. 무릎 수술한 날짜도 9월 1일이에요. 8월 15일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5일 동안 그 생각을 한 거죠. 집에도 가지 않고 그냥 호텔 잡아놓고 2주 동안 네. 그 호텔에서 한 2주 정도 생활을 하면서 시련을 이길 방법을 모색하고 네. 강구한 거죠. 저 스스로. 빨리 힘드니까 이게 벗어나고 싶은 거.